한 국가가 세계 2위 군사대국의 영린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국민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겉보기엔 무모한 도발 같지만 왜 일본은 이 위험한 발언을 거두지 않을까요? 2025년 봄 미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방위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일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과거 센카쿠 분쟁 때 호되게 당한 뒤 비축량을 쌓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둔 터였죠. 두 나라는 으르렁대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은 대만 흡수의 명분이 필요하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뜯어고칠 핑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묘한 적대적 공생의 메커니즘과 그 파장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자국민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겠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강력 반발했고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일본을 향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국이고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정식 군대조차 없는 나라이니까요. 그러나 일본 정치권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발언은 충동적인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체스의 첫 수였죠. 타이밍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발언 직후 미국 국방부의 핵심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콜비 차관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보여줄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국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라고 한 쇼였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공격받을 때 도망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 한 것이죠.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천문학적 방위비 예산을 통과시킬 명분을 얻으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삼은 방위비는 GDP 대비 2%, 이는 10가구 중 2가구꼴로 세금이 구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반응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격앙된 성명, 군사훈련 강화, 경제보복 위협까지. 하지만 일본은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일본을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이름은 센카쿠 열도 분쟁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동중국해의 작은 무인도를 둘러싼 충돌이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대우오 위다오입니다. 일본이 시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바위섬 근처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춘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금지였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첨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원소입니다. 당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0개 중 9개 이상이 중국 손에 있었던 셈이죠. 일본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전자업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국의 경제 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릎을 꿇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되게 당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히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치를 버틸 수 있는 전략 비축분을 확보했죠.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호주와 베트남, 미국에서 히토류를 들여오는 루트를 새로 뚫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적 대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버려진 가전제품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판에서 금과 인, 히토류를 뽑아내는 정밀 재활용 시스템이죠. 서울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재활용 단지에서 연간 수백억 원어치의 희귀 자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어도 일본은 콧방귀를 삍니다. 한때 치명적이었던 그 무기는 이미 녹슬어 버렸습니다. 채찍의 위력은 한번 맞고 나면 반감되는 법이니까요. 겉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외교부 대변인이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군용기와 함정이 접경수역에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기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두 나라 모두 이 긴장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속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대만 통일을 민족의 수건이자 자신의 역사적 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릅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일입니다.
외세가 먼저 도발했으니 우리도 대응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니까요.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일본의 강경 발언만 한 게 없습니다. 일본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80년 가까이 일본을 올가맨 것은 평화헌법 구조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죠. 자위대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파 정치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족쇄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평화에 익숙해진 일본 국민을 설득하려면 눈앞의 위협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만을 위협할수록 일본 내 안보 불안은 커지고 헌법 개정 여론도 힘을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협을 과장하며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적대적 공생이라 부릅니다. 적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죠. 두 마리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사이 무대 뒤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냉정한 계산법 앞에서 순수한 분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곧바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범위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설명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해외에서 자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구출 작전을 펼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해명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심리학에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요청을 먼저 수락하게 만든 뒤 점점 큰 요청으로 나아가는 설득 전략이죠. 일본의 행보가 정확히 이 패턴을 따릅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시작해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 선례를 만들려는 겁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다음 단계는 훨씬 쉬워집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갔다가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위관 행사라는 이름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맹국 지원이라는 명목이 따라옵니다. 미군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논리죠. 단계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붙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경제적 포석도 빈틈없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어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을 규슈 구마모토현에 유치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해역을 봉쇄하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그때 일본 영토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무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아시아 반도체 허브의 지위까지 가져오는 플랜 B입니다. 일본의 전략이 치밀하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비 증액은 곧바로 국민의 지갑을 압박합니다. GDP 2% 목표는 연간 약 11조 엔, 하나로 100조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 연금과 의료비를 줄이고 군비를 늘린다는 결정이 순탄할 리 없습니다. 사회적 균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에게 평화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집단적 맹세이자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손잡벌 정치인들이 그 약속을 바꾸려 합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거리에서는 헌법 수호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반대가 찬성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야심과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수록 주변국의 경계심은 높아집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의 기억 때문에 복잡한 시선을 보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다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은 계산 착오입니다. 적대적 공생이 작동하려면 양측 모두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서가 과열되거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서로 필요해서 으르렁거리던 관계가 진짜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 해상 물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거의 절반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 남짓한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에너지 수입로와 수출 항로가 동시에 끊깁니다. 중동에서 오는 석유, 호주에서 오는 철광석, 유럽과 미국으로 나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이 항로를 씁니다. 일본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TSMC 공장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 히토류 비축량을 늘리고 도시광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 B를 차곡차곡 쌓아온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솔직히 말해 격차가 큽니다.
한국의 히토류 비축량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과 대체 항로 개발도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공급망 다변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속도는 더딥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다릅니다. 일본은 태평양으로 열린 출구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막혀도 우회로가 있다는 뜻이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지만 그 바다로 나가려면 결국 중국이나 일본 근해를 지나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최종 목표는 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위기는 수단일 뿐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안보 질서의 주도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로 여겼습니다. 패전 후 80년 가까이 그 야망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봉인이 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일 동맹의 지휘체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자위대가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공동 지휘 체계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 파트너로 격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 3원칙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때 무기를 팔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이 이제는 동남아시아 유럽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겠다고 나섭니다. 경제 대국에서 군사 대국으로의 전환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실존적 위기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요구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경찰 역할을 혼자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나누라고 압박합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 전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일본은 군사 대국으로의 귀환을 서두릅니다. 미국은 양쪽을 저울질하며 자국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반도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우리는 아직 뚜렷한 플랜 B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의 충격을 교훈 삼아 15년에 걸쳐 대비책을 쌓았습니다. 히토류 비축, 수입선 다변화, 도시 광산 기술, 반도체 공장 유치, 미일 동맹 강화까지 각각은 작은 조각 같지만 모이면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 위기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충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죠. 그때의 위기감이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긴장도 풀리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지정학은 그런 느슨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대국의 체스 게임에서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미리 준비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수급이 끊기면 어떻게 버틸 것인가? 공급망이 무너지면 어느 산업부터 살릴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